시작합니다. 자,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 웬만해서는 별 곱하기 1억개짜리 함부로 안 풀게요. 진짜 중요한 거만 별 곱하기 1억개짜리로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변사라고 하는 거 이거 별 곱하기 1억개. 별 곱하기 1억개예요. 비변사 별 곱하기 1억개입니다. 비변사. 됐죠? 기억하세요. 비변사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경국대전에 기록돼 있었던 거냐? 안 돼 있었던 거냐? 안 돼 있던 거다. 원래는 없었던 기구였다.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국대전에 있는 체제대로 경국대전 체제에 의거하여 국가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의정부랑 육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운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계속 일본에 있는 해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누구고 그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계속 그 조선에 쳐들어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방에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육조에서 의논하고 육조에서 의논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임금님한테 보고하고 임금님이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정부한테 내려보내고 그걸 다시 의정부에서 의논한 다음에 다시 그거 육조에 보내고 육조가 이걸 다시 전국에 실시하고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거 절차 따지는 동안에 이미 여진족이랑 일본 해적 이런 애들이 다 털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절차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외적들이 침입했을 경우에 이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를 보내라 어떻게 뭐 대응을 해라 이런 전술을 써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이 전쟁에 있어서 외구의 침입,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임시회의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임시회의기구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비변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임시회의기구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원래 전쟁 전 임진왜란 전에는 비변사라고 하는 건 필요했을 때 만들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얘들이 물러가면은 없어지고 하는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7년을 걸친 전쟁 동안에 꾸준히 즉각 반응, 즉각적인 결정, 즉각적인 시행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동안에 비변사라고 하는 게 상설 항상 설치되어 있는 정식 기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해보니까 빨리 결정되고 빨리 실행되고 빨리 결정되고 빨리 실행되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도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또 외교, 군사, 군대에 관련된 그런 일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정책을 전부 결정하는 최고회의 기구로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외적이나 일본이나 여진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군사회의기구였다. 자,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전부 다 결정하는 최고기구가 되었다. 오케이? 비변사 전후의 변화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기 밑줄 나와있죠? 내가 말했던 거. 임진왜란 이후에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기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왕권은 약화되고 당연하죠. 비변사 회의할 때 왕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고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아, 내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전마들이 또 나를 쫓아내겠지 하게 되면서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왕을 새로 만들어준 그 신하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국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의정부 육조 기능도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 비변사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오케이.
응? 오케이. 그래요. 다음. 자, 다음.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으로 치면은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 정치. 아니, 선생님, 정당 정치, 붕당 정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치를 할 때 개개인의 정치가 아니라 비슷한 의견, 정치색, 같은 지역,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무리지어서 정치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정당 아니면 붕당이라고 부릅니다. 붕당 정치할 때 붕당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붕, 친구 붕자예요. 당, 무리당자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였다라고 하는 게 붕당 정치예요. 자,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방식입니다. 정치 방식이고 여러 개의 붕당이 존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며 그리고 또 서로 견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붕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두고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붕당 정치가 폭망하려면 붕당 정치가 망하려면 붕당 정치가 없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변질되고 몰락하고 패배하려면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면은 나빠지는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패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붕당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한 개만 남게 되면은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의견만 중요해지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치, 정당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시끄럽잖아요? 하지만 한 개 있으면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정치를 내고 정책을 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당이 딱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랑 북한. 오케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서만 정치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스타일의 정치 스타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 자, 전란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자, 광해군하고 같이 손잡고 정치했던 건 누구냐? 광해군이 대통령이라 치면은 광해군의 여당은 누구였느냐 나와 있어요. 여당은 누구였느냐? 바로 북인이었다. 북인. 오케이. 북인에는 은근히 의병 출신 사람들이 많았대요. 선조를 따라서 같이 도망갔었던 신하들도 많았지만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백성들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직접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웠던 신하들, 성리학자들, 선비들, 양반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북인 출신이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같이 피 흘리며 싸웠었던 광해군도 전쟁 끝나고 나면은 자기랑 같이 싸웠던 북인과 손을 잡고 정치하는 거예요. 됐나? 광해군이랑 북인이 손을 잡았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밑줄 친 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밑줄 친 거 말고 내가 수업하면서 네모 치거나 밑줄 치는 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꼭 안 따라 해도 돼요. 알겠죠? 맨 처음에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여러분이 꼭 해놔야 됩니다. 여튼간 광해군은 북인이랑 손잡고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광해군이 서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북인은 제거당하게 되었다. 됐죠? 그리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꼽사리가 끼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도 이때는 서인도 있고 남인도 있는 거니까 부패하고 몰락한 건 아니에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꼽살이 낀 새로운 공론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아있는 건 남인이랑 서인이 두 개뿐이다. 이거 맞지? 얘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이제 내려오다가 싸웁니다. 첫 번째 싸운 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어요. 누가 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에 대해서 싸운 거. 이게 바로 예의 범절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송 논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리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아니야, 내가 더 성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여기 보이죠? 효종이 죽고 나니까 인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조대비의 상례 문제를 둘러싸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새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오케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새엄마는 자기가 낳은 진짜 아들도 아닌데 과연 하얀 옷,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두고 이제 서인이랑 남인이랑 아니야 1년 입어야 돼. 아니야 3년 입어야 돼. 아니야 1년 입어야 돼. 아니야 9개월 입어야 돼. 라고 하면서 싸워요. 사실 여러분 상복을 몇 년 입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지금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야 그냥 입고 싶은 만큼 입으면 되지 뭐가 중요하노? 라고 하는 거지만은 효종이 사실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되다니. 그런데 얘는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성리학적인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사실 얘들은 예송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민생이 많이 파탄이 났는데 우리 민생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황무지를 개척할 것이냐 이런 걸로 싸워야 됐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거 관심 없이 예송 논쟁을 벌였다. 이 예송 논쟁을 벌이면서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또 한 번은 남인이 이기고 하면서 서로 권력을 바꾸어 가면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디 갔노? 17세기 말이 되면은 서인과 남인은 두 차례 예송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이긴 사람들은 상대방을 쫓아내고 하게 되면서 상호 공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래 성리학에서는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붕당 정치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결국 변질, 부패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자, 붕당 중에 여러 개가 없고 딱 한 개만 남아서 부패하는 붕당 정치를 뭐라 부르느냐? 이거를 일당 전제화라고 부릅니다. 한 개 당만 남아서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일당 전제화는 한마디로 붕당 정치의 성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안 좋은 말이에요. 자, 예성 논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무엇도 있었느냐? 환국이라는 게 있었다. 환국이 뭐냐? 여러분 버스 바깥 타는 거를 환승이라고 하죠. 왕이 정치를 할 때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할 것이냐? 자기를 도와줄 정당을 그러니까 붕당을 바꾸면서 정치하는 거.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서인 데리고 정치하고 남인 다 쫓아내고 남인 데리고 정치하면서 서인 다 쫓아내고 이렇게 붕당을 바꿔가면서 얘들 편 들어줬다가 얘들 편 들어줬다가 서로 바꿔가면서 정치하는 걸 우리는 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송이랑 환국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결국 일당 전제화가 강화되게 되었고 붕당 정치의 변질은 가속화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됐죠? 한국은 특히 숙종 때 일어났는데 숙종 때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숙종의 두 명의 여인 민현왕후와 장희빈 사건이었습니다. 민현왕후는 서인에서 잘나가는 딸내미였고 그리고 장희빈은 남인 집안에서 잘나가는 딸내미였어요. 그래서 민현왕후가 왕비가 됐을 때는 서인이 권력을 잡고 남인은 쫓겨났으며 장희빈이 권력을 잡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장희빈의 아들이 왕세자로 책봉이 됐을 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은 쫓겨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 왕국의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여기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소론 나와 있죠. 노론은 장희빈의 자식이 과연 노론하고 소론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장희빈의 자식 후궁의 아들인데
얘를 왕세자로 할 건가? 라고 하는 걸 두고 서인이 갈라진 걸 노론과 소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래,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뭐 계속 동인도 남인 북인으로 갈라졌었고 서인도 결국에는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고 막 이렇게 붕당이 자신의 정치 세계에 따라서 계속 갈라지다가 그리고 또 결국에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 한 개의 붕당만 권력을 잡는다라고 해서 일당 전제하가 일어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환국 나와 있죠. 그래서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부러 환국을 실시하게 되자 붕당 간의 정치 대립은 더욱 격해지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붕당 간의 정치 대립이 더 안 좋아지게 된 이유는 뭐냐? 3사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3사의 역할은 뭐였죠? 기억나나요? 원래 3사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였지? 우리 시험님, 그렇지. 언론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쓴소리하고, 그리고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게 바로 3사의 역할이었거든요. 3사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바로 3사의 역할이었어요. 맞죠? 그랬었는데, 뿅. 이때쯤 되면 3사의 서인 출신의 사람이 3사에 등용이 되게 되면은 서인 편만 들어주고 남인은 계속 비판하고, 그리고 3사에 다시 남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인만 우쭈쭈 해주고 서인은 완전 비판하고, 이렇게 3사 역시 본인 붕당의 편만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3사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붕당의 이익만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3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더 심하게 저질렀다. 정권을 잡은 붕당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원래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붕당 정치의 핵심인 견제, 균형의 기능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이응. 뭐지? 수업을 몇 명 안 듣고 있는가 보네. 자, 그래서 보면은 광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잡았다. 그 이후에는 특히 인조가 서인을 주도로 한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서인이 특히 권력을 잡았다. 효종, 현종 때도 계속 마찬가지였다. 남이는 약간 뭐 옆에서 꼽살이 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예송 이런 게 일어나면서 잠시 남인이 강해졌다가 또 다시 서인이 강해졌다가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황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숙종 때는 일부러 숙종이 의도적으로 서인 편 들어주거나 의도적으로 남인 편 들어주고 의도적으로 서인 편 들어주고 막 이렇게 되면서 더 붕당 정치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래서 결국 왕이 중간중간에 가끔 강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신권에 의해 권력이 휘두르게 되는 왕권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하필이면은 영조는 누구의 자식이었느냐? 왕의 자식이긴 했는데 무수리의 자식이었어요. 무수리가 누구냐? 궁녀들 중에 제일 낮은 출신의 궁녀를 무수리라 부릅니다. 궁녀는 원래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딸내미를 팔아 넘겨가지고 이 딸내미가 궁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의 엄마는 원래 천민 출신이라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딸내미 팔아 넘겨서 딸내미가 궁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완전 자기의 출신도 없고 힘도 약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조가 맨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신하들한테 휘둘렸지만은 결국 왕권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붕당 정치 변질된 거 하지 않고 이제는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선 건국 초기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처럼 돌아가겠다. 나는 붕당 정치의 변질을 이겨내고 왕이 엄청 강해지는 육조직계제처럼 태종, 세조 때처럼 엄청 왕이 강해지는 정치를 하겠다. 땅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나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의 권력을 탕탕탕탕 눌러서 신하들이 이렇게 권력이 강하다. 신하들이 이렇게 강한 권력을 왕이 망치를 가지고 탕탕탕탕 눌러서 신하들의 권력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치하겠다. 바로 탕평책 실시하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부끄러운 설명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영조가 말합니다. 나는 탕탕 평평 한 정책을 하겠다. 그런데 글자 두 번 쓰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탕평책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케이. 본인이 어떤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은 비석까지 세웁니다. 그 비석을 우리는 탕평비라고 해요. 영조의 업적 중에 하나 탕평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자, 원래라면은 여러분 이거 설명 하나 하는데 환국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환국이랑 이제 그 뭐고 여기 나와 있는 예송의 설명 너무 빨리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송과 환국을 통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고 왕의 권한이 애매해지게 되었구나. 근데 탕평 정치를 실시하기 전에 얼마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문제가 많았느냐라고 하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얍. 얍. 내가 장희빈 영상 안 보여줬지?
뿅. 이해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조가 탕평책을 합니다. 영조의 개혁정책, 영조, 정조도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왕, 거의 세종대왕급으로 중요한 왕. 원래 영조랑 정조가 영종이랑 경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 사람들 시기에 왕권이 강해지고 엄청난 개혁 정치로 다시 한번 조선이 부흥하게 되었다,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후의 왕들이 일부러 영조랑 정조라고 바꿔서 불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 자, 영정조의 개혁 정치 묶어서 영정조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영정조의 개혁 정치 여기도 어깨 곱하기 이렇게. 선생님 점점 이렇게를 남발하는 것 같은데요. 노노노. 이 사람들은 그 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엄청 지금 작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학습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튼간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영조의 탕평책은 무엇이었느냐? 영조가 말합니다. 자, 나의 개혁 정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탕평파라고 만들겠다. 새로운 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탕평파에 그래서 노론, 소론, 노론이 근데 좀 많았어요. 노론, 소론, 그리고 또 누구 있노? 남인도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또 특히 많이 들어간 게 누구였느냐? 영조의 외척. 영조의 외가 친척들, 왕비 집안이라든가, 뭐, 자기의 엄마 집안이라든가, 엄마 집안은 없겠네. 여튼 그래가지고 외가 친척들, 이런 친척들을 중심으로 하여 탕평파를 구성하고, 이 탕평파를 대상으로 하여 개혁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또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였다. 특히 영조는 무슨 정책을 하였느냐?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서원을 정리하였다. 자, 나중에 뒤에 흥선대원군도 서원을 정리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영조가 서원을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도정치 되게 되면은 다시 서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끊임없이 소론, 노론, 남인, 서인을 배출해내는 양반 배출 통로? 살인 배출 통로였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학교였기 때문에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탈세의 본거지. 그리고 또 백성들 강제로 데리고가서 강제로 일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되게 안 좋은 곳으로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균역법을 실시하여 세금 제도를 바꾸었다. 선생님 균역법이 뭔가요?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설명 보지 마세요. 설명 보지 마세요. 우리 교과서에 안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 전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겹치면서 바뀌거든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 우리 출판사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항상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깜놀 그리고 또 학습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지 보면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균역법 넘어갑니다. 균역법 영조 때 시행되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좀 더 백성들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해주는, 가난한 사람들, 토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거두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균역법이 무엇이냐? 야, 니네 군대 돈 내면은 군대 안 갈 수 있다 하면은 군대 갈 거야, 돈 낼 거야? 그치.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는 대신에 군대 안 가게 해주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군대 안 가잖아요. 괜찮아요. 왜냐? 임진왜란 이후에 직업군인 훈련도관 기억나죠? 이게 생기게 되면서 결국 돈 내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 냈다 이가 그 돈을 직업군인들한테 대신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균역법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자, 그랬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어.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개혁 정치를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노망 들었나봐요. 치매에 걸리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탕평파가 하는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에는 영조가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도 죽였다. 쌀독에 갇혀, 뒤주에 갇혀 죽었던 사도세자 기억나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뿐만 아니라 탕평파, 그리고 또 붕당 정치에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영조가 이뻐하는 붕당이랑 사도세자가 좋아하는 붕당이랑 달랐거든.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 희생된 성격도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영조 후반부에는 개혁 정치가 많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탕평파 애들이 사도세자 죽이고 나서 아빠 죽였으니까 전마가 왠지 왕 되면 복수할 것 같아 싶어가지고 경조까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경조가 어린아이일 때 엄청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조가 지 아들 죽고 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정조는 끝까지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조도 자기 아들 죽였던 거 후회합니다. 여튼 그렇게 되면서 경조는 사실 왕으로서 가장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거든요. 결국 영조가 끝까지 지켜줘가지고 정조는 살았습니다. 자, 정조 왕이 딱 되자마자 발표해요. 무엇을 발표하느냐? 뭐라고 발표하겠노? 아직 자기 아빠를 죽였던 정치 세력은 계속 권력을 가지고 남아있어. 정조가 뭐라고 발표할까요? 똑똑똑 샤니 숙청 가자 이랬겠나. 오케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새끼 분명히 지네 아빠 복수할 건데 어쩌지, 망했다, 죽여야지, 암살해야지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정조가 뭐라고 발표하느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복수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 조선을 아름답게 전성기로 만드는 정치를 하기 위하여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수를 안 해요. 오케이? 정조의 그런 엄청난 결정 덕분에 정조 때 또 조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복수는 안 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쳐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휘둘리려고 했던 사람도 전부 다 쳐내요. 자,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한 정조. 정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은 부패할 수 있다. 영조 때 부패했다는 교훈이 있었기에 자신의 정치에 동참하는 누구든지 참여하는 새로운 개혁, 탕평 정치를 시행합니다.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어요. 권력에서 소외됐었던 남인, 소론 같은 사람들을 뽑고, 자,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기구의 이름이 뭐냐?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규장각은 예전에 있었던 집현전하고도 비슷한 기구이면서 홍문관하고 비슷한 기구이면서 도서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게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규장각은 새로운 학술 연구기관이었어요. 여기에는 특히 충격적인 게 뭐냐? 서울 출신을 많이 뽑았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울은 협의 자식이다. 근데 협의 자식만 안 뽑은 게 아니라 100년 전에 조상님들 중에 협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과거시험 못 봐요. 오케이? 200년 전 조상님 중에 협이 있다라고 해도 과거시험 못 봐요. 그게 바로 엄청 꼰대 같았던 조선의 성리학적인 규칙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조가 야, 200년 전, 300년
년 전에 조상님 중에 첩이 있으면은 과거 시험을 못 본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울고 능력 있으면은 뽑겠다 하면서 결국 규장각에서 등록하고 학술 연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천재들 중에 서울이라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앙에 진출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정조의 가장 훌륭한 정책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꼰대 마인드를 벗어젖히고 규장각을 통해서 이때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서울들을 많이 중앙에 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앙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암살 위기에 엄청 많이 처해 있었다 했죠. 경호 부대, 강한 친구들, 자신의 개인 군대를 만듭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장용령 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경호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왕의 입김, 왕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한양, 한성이라고 하는 서울은 너무 지나치게 노론의 힘이 강하다. 지금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저 신하들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원에다가 화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수원화성. 여기가 바로 아마 정조가 병 때문에 일찍 죽지 않고 더 오래오래 살았다면은 아마 수원화성으로 수도를 옮겼을 것이다. 천도하였을 것이다 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수원에다가 화성을 만드는데 이 화성은 전세 공납역 중에 요역으로 만든 성이 아닙니다. 요역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요. 알바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지가 싸와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죽어도 산재 처리가 안 됐어요. 엄청 오래 10년 20년 걸리는 게 요역이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그런 방식으로 성을 만들면 사람들이 제대로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일당을 줬대요. 알바비를 주면서 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이 띠용 뜨이면서 와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니 짱 좋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만들었대요.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느릿느릿하게 일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고 경량형한테 거중기를 만들라고 시켜서 결국 기계를 이용한 특성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튼튼하게 만들었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었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정조의 개혁 정치였다. 선생님,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은 원래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혹시나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금난전권이었어요. 난전이라고 하는 게 곧 국가 허락을 안 받은 세금 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난전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시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정조 이후부터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상업 발달, 조선의 상공업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고 진도 나갔으면 좋겠다. 네, 하세요. 아니요. 동현 질문하세요. 어잉? 동현아 질문 뭐예요? 진도 나가기 싫어서 그랬어. 아니야. 한 번만 정리할게.
맨 앞에 말했다. 비변사라고 하는 게 뭐냐?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장 최고 기구가 되었다. 이 이후에 의정부 6조는 약해지게 되었다. 오케이? 자, 붕당 정치가 실시되긴 했지만 초반부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꼽사리 끼는 그런 방식으로 붕당 정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잘 지나갔었다. 그런데 예송이라든가 환국을 통해서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견제, 균형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일당 전제화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문란해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영조랑 정조가 개혁 정치를 하게 되었다.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학습지예요. 여러분 학교 오면 학습지 줄게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있습니다. 각각 정리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 탕평파 중심으로 정치하였다. 서원 정리하였다. 균역법 실시하였다. 속대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 시리즈 2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결국 나이 들면서 노론에 의지했고 외척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사도세자도 죽고 정치에 많이 문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조가 왕이 되었다. 정조는 아빠의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탕평 정치를 시행한다. 어떤 탕평 정치에 바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한다. 서론 남인을 고루고루 등용하면서 견제하였다. 규장각 설치해서 학술 연구기관으로 활용했고 장룡령을 통해서 왕권의 군사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수원안성을 건설하였다. 다양한 개혁이 더 있었는데 이런 책도 더 만들었고 그리고 금난 정권을 통해서 폐지하면서 결국 상업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부르느냐? 신해년에 일어난 통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로 해제라는 거거든요. 신해년에 일어난 상업 제한 해제를 신해통공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탕평정치의 의와 한계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다음부터 정리 나갈게요. 질문 있는 사람만 남고 나가도 됩니다. 오늘 전부 다 수업 들어왔어요. 고생했어요. 안녕.